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보통이 아닙니다. 서울 하천이 전면 통제가 됐고 처음으로 극한호우가 발령됐습니다. 극한호우, 지난달 처음 도입된 개념인데요. 시간당 50mm 이상 이 짧은 시간에 퍼부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겁니다.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 세 곳에 발령됐는데요. 이 시스템 오류로 이 구로구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가질 못했습니다. 자, 괜찮은지 구로구 현장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훈임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구로구의 도림천입니다. 여전히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데요. 하천 수위가 산책로까지 찰랑찰랑 차올라 시민들의 통행은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쯤 극한 호우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그리고 지난해 침수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했던 서울 동작구 일부 지역이 극한 호우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극한 호우 문자는 지난달부터 도입됐는데 실제 발송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극한 호우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를 넘는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가 관측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만약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를 넘으면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극한호우로 판단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실제 동작구에는 오후 한때 시간당 76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오늘 누적 강수량도 100mm가 훌쩍 넘었습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후 5시까지 서울의 침수 피해 신고는 108건이 접수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공사장 토사가 섞인 물이 차도와 인도를 뒤덮기도 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는 물 고임으로 단지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양재천을 비롯한 시내 하천 27곳도 범람 가능성에 대비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림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해 시간당 100mm 퍼부었을 때 서울 강남에 물이 안 빠져서 차 둥둥 떠다녔었지요. 자, 오늘 퇴근길은 괜찮은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작년 생각하면 걱정도 되는데요. 괜찮습니까? 네, 오늘 오후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46mm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강남역 일대나 양재천 옆 대치 사거리 등 지난해 피해가 있었던 곳들을 포함해 아직까지 큰 비 피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퇴근 시간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강남역 사거리는 차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해 주차장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평소 막히는 길인데 집중호우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는 폭우로 인해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금천구청역 구간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운행은 16분 뒤 재개됐지만 지하철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시간당 65mm가 넘는 비가 내리면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열차 통제 기준에 따라 잠시 운행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침수된 역사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때 노들길에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연결로에 물이 고여 운행이 전면 통제됐었는데요. 이 밖에도 동부간선로 의정부 방향 성수에서 성동 분기점 구간,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 남단 구간에도 물이 고여 있어 차량 운행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인데요. 침수된 곳에서는 맨홀 근처에 가지 말고 감전사고에 대비해 신호등이나 가로등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민들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피해 소식 조현진 기자가 이어갑니다. 소방대원이 물에 빠진 여성을 사다리 위로 올립니다. 여성은 힘에 부친 듯 천천히 사다리를 올라가고 다리 위 소방대원들이 여성을 붙잡습니다. 부산 사상구 확장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60대 여성 3명이 휩쓸린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 39분. 여성 1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1명은 소방대원이 구조했지만 68세 여성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 여주에서도 오늘 오전 하천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천장이 뻥 뚫려 있고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양동이로 물을 나르고 삽으로 퍼내보지만 실내는 금세 물바다가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와보세요.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2시 9분쯤. 천장에 물이 새는 걸 본 교사들이 원생들을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는데 이게 물이 떨어지니까 바로 저희가 대피를 시켰거든요. 떨어지면서 폭포처럼 쏟아져 버리니까. 당시 광주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천장을 지나가는 우수관이 폭우로 인한 유입량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들어 호우특보가 발효된 광주 전남 지역엔 침수와 정전 등 1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리 및 도로가 발목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맨손으로 배수로에 낀 이물질을 꺼내려 애씁니다.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원주에선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면서 주택 도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시간당 68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이 잠기는 등 지금까지 31건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 밤이 걱정입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더 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극한호우 지역에 알림 문자가 제대로 발송까지 안 되는 이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 대처가 잘 될까 걱정인데요. 얼마나 더 내릴지 조현선 기자 불러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앞서 언급한 이 기상청의 재난 문자의 혼동,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당초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 31분 해당 지역이죠. 서울 구로구에 재난 문자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제때 보내지 못한 겁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3시 31분 재난 문자에 해당 지역은 구로구 오류동과 고척동, 개봉동, 궁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오후 4시 이 지역을 제외한 구로구 구로동을 비롯해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부 지역에 재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기상청 설명은 비구름대 이동 속도가 워낙 빨라 5분 내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전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난 문자는 작년에 인명피해까지 입힌 폭우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자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에 시범 운영을 했고 오늘이 첫 사례가 됐습니다. 조건은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에 9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단순하게는 시간당 72mm의 비가 쏟아질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 폭우 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이었는데 첫날부터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밤 비는 얼마나 더 내리겠습니까? 네, 이번 비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더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더 예상됩니다.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청계천도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내일 오후 잠시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지만 내일 밤부터 장마전선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호사가 상당수인 보건의료노조가 모레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때문에 수술 일정을 취소하거나 사실상 강제 퇴원을 시키는 병원도 있는데요. 특히 사정이 급한 암 환자들마저 수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선 기자입니다. 사설 구급차들이 병원 앞에 줄지어 있습니다. 병원 측이 내일까지 모든 입원 환자들에게 사실상 강제 퇴원을 요구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급히 옮기고 있는 겁니다. 병원 로비에는 수술, 외래 진료, 입원 등 정상 운영이 불가하고 입원 환자들에게도 퇴원을 시행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이 병원 간호사 1,700명 가운데 90%가 노조원으로 필수 인원만으로는 병원의 정상 진료가 어렵다는 겁니다. 매일 45건의 암 수술이 진행되는 국립암센터도 총파업이 예고된 13일과 14일에 잡혀있던 수술 일정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좀 다 수술이 다 캔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자나 그 가족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가 늦어진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됩니까? 암 치료를 위해 입원 예정이던 환자들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암센터에는 500개 정도의 병상이 있는데요. 파업이 진행되면 320개 병상은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 이후 19년 만입니다. 대형 병원을 포함한 전국 145개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5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간호간병, 통합병동 전면 확대하라. 정부는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의료 파업으로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건 수술이나 치료가 예정됐던 환자들입니다. 옮길 병원을 찾았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들은 당장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병원에서 쫓겨나듯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된 환자 보호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파업하니까 무조건 다른 데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건강하지요. 내일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라 하는 거. 자신의 가족이었어도 이렇게 파업으로 강제 퇴원시키겠냐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파업이 아무리 합당화돼도 받아들인 사람이 합당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들 부모님이라면. 당장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도 치료 일정에 차질이 있을까 조마조마합니다. 와야 되는 날짜에 예약이 안 돼서 더 늦춰서 와야 된다. 진료나 하나는 이제 취소되거나 늦어지거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 뭐 약간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혹시나 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섭니다. 환자로서는 치명적인 거죠. 이게 생명을 다투는 적인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환우 환자 커뮤니티에도 총파업을 우려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인데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을 옮겨야 한다. 다른 병원이 받아줄지 걱정이다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여야의 정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원안 종점 근처에 전 양평군수뿐 아니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땅이 있다며 민주당 게이트로, 민주당은 김건희 게이트로 부르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기존한 노선 인근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양평에서는 민주 땅입니까? 민주당 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라고 부르는 수정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를 추진했고 2달 뒤 설계 전문업체 2곳이 노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9일 수정안 노선이 담긴 보고서가 국토부에 전달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돼 있던 전문가 용역진의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답정 처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가 땅 노선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외에도 김건희 일가 관련한 제보가 당에 쏟아지고 있다며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 기자하자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게이트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네, 게이트라는 단어는 권력형 비리라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가장 센 단어로 꼽히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로드 게이트로 부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서로를 향해 화를 내고 있는데 가장 화가 난 분들은 이분들이죠. 정해진 일이 하루 갑자기 바뀌냐고. 정해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거. 그건 아니지. 무조건 내가 볼 때는 다 아니라고 생각하지. 열받지.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국민들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야. 자, 여야 모두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이 거세니까 여야 모두 고민은 깊다고요. 네. 먼저 여권은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시죠. 지난 3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본격 제기된 이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6일 최저치를 찍고 반등은 하는데 6일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원 장관이 백지화라는 극단적인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여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수는 던졌는데 이게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냐, 이 백지화시키는 게,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프레임을 전환했을지 몰라도 국책 사업을 백지화하다 보니 후폭풍이 거셉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경기 양평, 하남, 광주시장이 모두 모여 재추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살펴보니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 채널A에 원희룡 장관이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재추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인천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은 원 장관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해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제가 된 이 장면, 원희룡 장관에게 지지자들이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출구를 찾아야 하는 여당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도 고민이 있어요. 부메랑을 맞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은 던졌는데요. 김 여사 땅 때문에 노선이 변경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한 종점 주변에 야권 인사들 땅을 계속 찾아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수정한 종점에 김 여사 땅이 있는 게 문제면 기존한 종점 근처에 민주당 출신 정동균 전 양평 군수,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땅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냐, 내로남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는 해요. 그런데 노선을 두고는 또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원안 추진위를 발족을 했는데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원안 및 신양평 IC 설치 추진이라고 쓰여 있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존 안으로는 IC를 원하는 양평 군민들의 민심을 달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IC를 하나 추가한 겁니다. 하지만 신양평 IC를 정확히 어디에 만들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두물머리 교통 체증 완화라는 그 목적에 충실한 기존 노선에 양평 군민들이 동의하는 그 위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나 군민보다는 서로 공격할 거리만 찾다 보니까 정쟁으로 접근하니까 저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또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은 막아야 하지만 무책임한 정쟁으로 흐르는 건 국적에 부담도 되니까요. 아직은 직접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주민투표 등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양평 고속도로도 여야도 모두 종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빨리 해법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치부 이동원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월 어이없는 붕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이제서야 철거를 시작합니다. 공사기관 단축 욕심에 지지대를 미리 빼놨다가 참사를 일으킨 전형적인 인재였는데요. 워낙 고층 아파트라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한 층 한 층 서서히 잘라낼 예정인데 한 층을 철거하는 데 2주가 걸립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에서 뿌연 연기와 함께 외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16개 층 콘크리트 바닥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졌습니다. 시공 방법을 무단으로 변경한 데다 아래 3개 층에 설치해야 할 지지대인 동바리를 미리 빼놓은 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건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제야 해체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맨 위층에서 한 층씩 잘라내는 공법을 적용합니다. 기둥 같은 크고 단단한 구조물은 공업용 다이아몬드 재질 줄톱으로 잘라내고 내부 구조물은 중장비로 부수는 압세 공법을 사용합니다. 한 계층 해체에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목격 테스트를 거쳤을 때는 아주 안정성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20-30%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들이 현장 계획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지상 39층, 높이 130m 초고층 아파트 8개 동을 모두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3,420억 원입니다. 일단 또다시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안전하게 무사히 철거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2026년 12월까지 재건축 골조 공사를 마치고 2027년 12월 준공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석 달 전엔 한순간에 다리 옆 인도가 무너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정자교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조사 결과는 너무 오래돼 낡은 데다가 부실한 안전관리가 겹친 게 문제였습니다. 같은 구조인 1,300여 개의 다리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시작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붕괴돼 한 명이 숨진 정자교입니다. 1993년 지어진 정자교의 붕괴 원인은 손상된 콘크리트였습니다. 정자교는 기둥이 있는 차도 부분에 허공에 뜬 인도가 붙어있는 캔틸레버 방식입니다. 지지대가 한쪽에만 있는 만큼 콘크리트가 철근을 더 꽉 잡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비와 눈, 또 제설을 위해 사용된 염화칼슘이 침투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철근에 붙어있던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겼고 인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실한 안전관리도 문제였습니다. 정자교는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전면 재포장을 고려하라는 의미의 C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엔 오히려 등급이 양호인 B로 올라갔습니다. 비슷한 손상이 야탑 10교에도 있었고요. 정자교에 대입을 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좀 더 했더라면 그게 이제 적정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정자교 같은 캔틸레버 방식의 다리는 전국 1,313개.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 캔틸레버식 다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정자교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일기 신도시 다리들은 지자체와 합동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일산과 중동, 평촌, 3본에서 두 곳은 긴급점검이, 한 곳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후속 조치 중입니다. 특히 성남시는 일기 신도시 캔틸레버 다리의 91%가 몰려있어 서형교와 미금교 등 17곳의 인도 부분을 내년 상반기까지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경기 용인에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새로 지어놓고도 빈집으로 방치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도로가 없다는 이유였는데 그리고도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태일지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텅 빈 아파트 단지 안에 정막만 흐릅니다. 잘 꾸며진 놀이터에서도 아이들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은커녕 주차된 차량도 한 대 없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도 입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아파트 정문이 어디야? 쭉 가면 간이 도로가 있어요. 그래 들어가셔야 돼. 공사 차량이 질비한 길을 따라가 보니 성인 키높이 담장에 막혀 있습니다. 여기가 정문이에요? 지금 이게 정문인데 지금 아기지 견생됐습니다. 제 뒤로 아파트 정문이 보이는데요. 바로 앞에 야산이 턱하니 가로막고 있어서 차와 사람이 진입할 길이 없습니다. 사방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아파트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에 섬처럼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이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은 공공지원형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연결도로가 없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고 결국 다 지어놓고도 유령 아파트로 3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도로를 갖다가 입주하기 전에 다 개설을 해서 조건을 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거죠. 처음에 그럼 허가 날 때 이런 우려는 없었어요? 아니 우려가 없으니까 나갔겠죠.
도로 예정지 소유자인 개발조합과 공사비 합의가 안 돼 여태 길을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할 조합장도 없어 허송세월만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없으니까. 여기 도시조합의 조합원이 300~400명 돼요. 여기 A라는 파트, B라는 파트 서로 자기네가 투대해갖고 조합장 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아파트에 들어간 공적 자금만 2,400억 원. 개발조합의 목리도 있지만 길도 없는 맹지에 덜컥 건설 허가부터 내주고 2,000세대 아파트를 짓고 보는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먹구구 추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손 안 대야 될 땅이 맹지거든요. 다른 사람이 목을 쥐고 있는 땅이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부터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단계별로 가능한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 결국 국가권익위원회까지 나서 지난 5월 뒤늦게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원래 정문이 아닌 단지 동쪽 공원 용지에 산을 깎아 임시 증입로를 만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서민들이 들어가야 될 아파트가 방치된 채로 두고 볼 수 없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임시도로를 만드는데 토지보상비만 100억 원이 들고 건설에만 2년이 더 걸립니다. 결국 최종 입주는 5년이나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여기를 입주를 바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민으로서 자기 주거 안정과 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주택 공급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공기업과 무턱대고 허가부터 내준 지자체가 만든 길 없는 유령 아파트. 안일한 행정 속에 수천억 원 혈세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북한 김여정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도발을 하려고 명분 쌓는다는 분석인데요. 미군이 북한 수역을 무단 침범했다고 위협했고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체 무슨 속셈인지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젯밤에 이어 9시간 만에 더 노골적인 담화를 냈습니다. 미 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8차례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위협한 겁니다. 이틀 동안 우리 군과 공방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 수위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 국방성에 대해 합참은 영공 침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서 경제수역이라고 말을 바꿔 다시 위협했고 합참이 정상적인 비행활동이라고 응수하자 김 부부장이 또 담화를 낸 겁니다. 아시다시피 배타적 경제수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비행했다고 해서 그걸 침범했다고 표현도 하진 않는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일인 27일을 앞두고 도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모내기 시절에 좀 조용히 했다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명분을 찾기 위한 어떤 건수를 한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 부부장은 또 담화에서 남조선이란 단어 대신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며 겹화살괄호까지 사용해 강조했습니다. 김여정이 아주 노골적으로 제발 좀 상관하지 말고 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의 조선이라는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비행한다며 북한의 긴장 조성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하늘이 야속해 누구 얘기일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막걸리 회동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하고 18일 만에 성사된 회동이라 관심이 컸었는데요. 호우경보와 수해에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못 만났군요. 참 한번 만나기 힘드네요. 그런데 만났더라도 카메라에 못 담을 법은 했어요. 장소를 안 알려줬다면서요. 네, 하루 종일 출입기자들이 이 장소를 알아내느라 진땀을 흘렸는데요. 대체 왜 비공개로 하냐고 묻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올까 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회동 때도 떠올려 보니 이해도 갑니다. 다 다시 해.
대표님 배려해 주신 덕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아주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열정적인 양쪽 지지자들이 몰려오는군요. 네, 이 지지자들이 몰려오면 괜찮지만 상대를 비판만 하러 온다면 난감하겠죠. 민주당 당원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의 회동을 만류하는 당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이낙연 전 대표의 당내 지분 요청이 있을 것이다. 거래하면 당원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반대 글을 올렸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바쁘다 바빠 윤석열 대통령 리투아니아에 있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데요. 이곳에서 오늘 하루에만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 7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0분 단위로 일정이 짜여 있다면서요? 네, 이 부산 엑스포 유치도 홍보하고 이 나토 사무총장과는 의미 있는 합의도 했습니다. 정례적으로 군사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 나토의 대테러 훈련에 우리 국군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는 게 계속 화제라고요. 네, 현지에서 미 상원의원 대표단도 접견했는데요. 네, 어젯밤 우연한 만남이 우호적인 분위기에 한몫했습니다. 저녁 잘 드셨습니까? 우리 창원 의원님 만나고 좀 더 걸어가다가 그 EU의 미셸 의장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 길이 아주 산책하기 좋은 길인 모양이에요. 네, 윤 대통령이 시차 적응차 산책을 하다가 미 대표단을 발견했는데 아메리칸 파이 떼창으로 반가움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이용을 당해요?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순신 장군을 이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철저하게 해류와 날씨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으로 전술을 펼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국민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으려 애쓰는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을 반일 선동에 이용하는 것부터가 경강부회식 역사 오남용입니다. 자, 어제 저 민주당 회의실 모습인데 뒤에 이재명 대표 뒤에 배경막에 이순신 장군 그림이 걸려 있어요. 네, 이 푸른 바다 배경 위에 있는 이순신 장군 그림과 함께 국민 안전수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글자가 쓰여져 있죠. 민주당은 지난 5월 오염수 방류 저지 서명운동 발대식을 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선 곳은 이순신 장군이 딱 지켜보고 계시는 곳이어서 든든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우리 바다를 지켰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바다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 적극 활용하긴 해요, 여러 번. 네, 이 민주당은요,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친 이순신 마케팅에 적극적입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이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하는 내용의 이순신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죠. 이순신 장군은 여당 말처럼 과학을 잘 이용한 뛰어난 전략가였고 야당 말대로 임진왜란 승리로 이끈 맹장도 맞습니다. 여야도 이순신 장군을 활용할 생각보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 애민 정신을 배우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외 방문 중인 대통령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곧바로 제거했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전기요금만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하는 방법은 신무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나눠서 낼 수 있게 됩니다. 거주 형태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사무소에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 아파트에서 분리납부를 요청한 세대에게 관리사무소는 수신료를 낼 별도 계좌를 알려줍니다. 각 세대는 2,500원을 직접 입금하면 됩니다. 신청 안 하면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TV가 없는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수신료를 그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관리사무소들이 징수체계를 갖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자동이체하던 가구는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당장 이달엔 전기요금만 자동이체되고 수신료는 다음 달부터 별도 계좌에 따로 내게 됩니다. 이 경우 2달치가 한꺼번에 납입될 예정입니다. 한전 계좌에 직접 송금을 해 수신료를 냈던 가구들도 기존 계좌에 전기요금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직접 입금한 경우엔 송금 방식으로 바꾼 뒤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이 수신료 별도 고지서를 준비하는 기간,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낸 가구는 향후 최대 석 달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는 가구들에 대해선 정말 집에 TV가 없는지 KBS 측에서 점검을 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오늘 전국 고3 수험생들은 7월 학력평가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수능 때 킬러 문항 빼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시험은 그 지시 전에 출제된 시험이라 킬러 문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입시 전략 세우기 어렵다면서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교실에 앉아 기다리는 학생들. 종소리가 울리고 시험이 시작됩니다. 오늘 전국 35만여 명의 고3 수험생들이 7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지난달 교육당국이 올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빼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첫 전국 단위 모의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모의평가는 지난 2월 출제가 끝나 이런 방침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입시학원에선 국어 16, 17번과 수학 22번, 30번 등 총 6문제가 지문이 길거나 두세 개의 수학 개념이 결합돼 킬러 문항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어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고 수학에서는 21번, 22번. 이번 시험은 재수생이 응시하지 않은 데다 사실상 킬러 문항까지 포함되면서 올 수능의 가늠자 역할을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난이도가 수능이랑 비슷한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대비를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시험이 아닐까라는. 모의고사가 9월, 10월 2번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열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 같아요. 다가오는 9월 모의평가부터 킬러 문항이 배제된 문제들이 출제될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은 9월 시험 결과만으로 수시 등 구체적인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10년 만에 이뤄진 현대자동차 기술직 공개 채용에서 여성 합격자 6명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생산 라인 이 기술직에 여성이 합격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채용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던 현대차 생산직 공개 채용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규 채용 인원 700명 중 이번에 200명을 우선 채용했는데 6명이 여성 합격자입니다. 생산직 공개 채용에서 여성이 합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의 경우 무게가 나가는 부품을 들고 조립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여성 채용이 더뎠습니다. 생산 쪽도 전기차가 되면서 부품 수도 줄어들고 또 로봇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힘보다는 완성도를 높이는 여성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현재 현대차 생산 라인 근무자 2만 8천여 명 중 여성 근로자는 500여 명으로 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정규직 전환이 되거나 추천 등을 통해 입사한 경우입니다. 국내 다른 자동차 업체도 마찬가지. 아예 생산 라인에 여성 근로자가 없거나 2% 미만인 곳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여성 지원자도 많지 않았고 10년 동안 시대상도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이번 채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합격한 200명은 다음 달 입사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자, 비가 쏟아진 오늘 더위가 찾아온다는 초복입니다. 이 초복날 점심 때 그런데 삼계탕 먹으러 가자고 말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한 그릇에 2만 원이거든요. 너무 올라서 다들 다른 방법도 찾고 있다는데요.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복날 점심시간, 서울의 한 삼계탕집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2만 원. 최근 2년 사이 2천 원 오른 겁니다.
몸에 좋다는 재료가 들어가면 가격은 25,000원을 넘습니다. 일부러 삼계탕을 먹으러 왔던 소비자들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복날이라 몸 보양식 먹으러 일부러 찾아왔어요. 요즘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또 삼계탕까지 많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예,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직장인들 보통 평균 밥값,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는 밥값들이 보통 10,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되는데 삼계탕도 결국은 못 먹게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되는 거 아닌가? 오늘 기준 550g 닭 한 마리 도매 가격은 3,680원으로 지난해 7월 초보다 27%나 올랐습니다. 곡물값과 사료값이 뛰며 닭 사육 규모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주재료 가격뿐 아니라 전기, 가스, 인건비까지 치솟아 자영업자들도 삼계탕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식비 부담에 집에서 보양식을 해먹기도 합니다. 한 대형마트의 간편식 삼계탕 1인분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은 6,500원 정도입니다. 서울 시내 식당에서 사 먹으면 16,000원이 넘는데요. 2.5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삼계탕 같은 경우는 더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서 그거 말고 그냥 좀 할인하는 고기류 먹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달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지만 가격 안정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정현입니다. 자, 이 예전엔 복날에 삼계탕뿐 아니라 보신탕도 많이들 먹었었죠. 요즘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다른 보양식으로 대체되면서 그럼 그 많던 보신탕집은 다 어떻게 됐나 궁금해집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무더위가 시작되면 손님들로 가득 찼던 보신탕집. 여름에는 보신탕 더 이상 없어요. 이게 최고라고. 하지만 10년이 지난 오늘 초복에도 전통시장 인근 보신탕 골목은 한산합니다. 최근 수년간 게식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장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좀 호불호 깔고 앉아. 여기도 10집이 넘었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열심히 사는 제가 없는데 왜 외양적이라고 저거 지금 사람은 내보다 못한 거야 지금.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고기보다 염소, 오리 등 다른 메뉴를 내세우는 식당이 늘었습니다. 특히 조리법이나 맛이 비슷한 흑염소가 대체 재료로 인기가 높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드세요. 지금 이 고기만 흘리는 거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국물이랑 이거 소스랑 다 똑같아요. 지금 뭐 대세가 다 건조 가니까 먹나 보다 싶어서 해봤는데 그게 그냥 그래요. 다만 시민 생각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반려견이 가족 같은 이미지가 사회에 박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개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냥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런 걸로. 좀 보신탕을 좋아하는데 요즘엔 그런 좀 가게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좀 많이 못 먹게 됐어요. 규칙을 좀 정해놓고 좀 먹는 거는 뭐 크게 반대할 일은 아니지 않나. 논란 속에 복날의 개고기는 점차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혈세 16억 원이 투입됐던 거북선입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해 154만 원에 낙찰됐었죠. 그마저도 새 주인이 인수를 포기하며 결국 조각조각 뜯겨났습니다. 해체 작업 현장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장비가 거북선을 내려치자 선체가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용머리도 해체돼 목재 더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길이 25m, 무게 112톤 위용을 자랑하던 거북선이 순식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집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선체를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해체 작업은 모레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아니 마음이 안 좋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몰라. 세금 뜯어가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세금 낭비도 없고 그랬을 텐데 다시 망가뜨려야 돼서 되게 안타깝고 슬픈 것 같아요. 경상남도가 2010년 이순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작된 거북선. 1년 6개월 제작 기간 동안 쓴 예산만 16억 원입니다. 하지만 국산 금강송 대신 수입 목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얼마 안 돼 물이 새고 부식이 일어나는 등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지난 2월 거제시가 매각을 시도했지만 7차례나 유찰된 끝에 154만 원에 낙찰됐고 낙찰자가 인도를 포기해 결국 철거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해체 작업에서 나오는 목재 112톤은 모두 불에 태우고 철근 등은 고물상에 매각됩니다. 목재는 달기 부서서 우리 삼천포 가륵발전소로 아마 가게 될 것 같고요. 고철은 고철 상에 팔아서 그 비용만큼의 철거 비용을 상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거제시를 상대로 거북선 관리와 매각 과정 등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국내 동물원의 인기 스타인 아기 판다 푸바오에게 쌍둥이 동생이 생겼습니다. 판다 부부가 자연 번식으로 2마리 출산에 성공한 겁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 판다 아이바오가 창살에 기대 거친 숨을 내몰아쉽니다. 괴로운 듯 엎드렸다가 자세를 바꿔 눕고 사육사의 격려에 다시금 힘을 냅니다. 아이바오, 밤새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잘하고 있어. 1시간 넘는 진통 끝에 쌍둥이 언니가 우렁찬 울음과 함께 세상으로 나왔고 얼마 후 2번째 진통 끝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새끼들을 물어 품에 안고는 정성스레 핥아줍니다. 각각 몸무게 180g, 140g의 암컷 쌍둥이입니다. 2마리가 태어나서 아마 기쁨도 행복도 2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지난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선물한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동물원 측은 아이바오에게 임신 징후가 보이자 24시간 내내 보살피며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해왔습니다. 2020년 7월 첫째 푸바오를 국내에선 처음 자연 번식으로 출산한 러바오 아이바오 부부는 이번에 국내 첫 쌍둥이 판다 출산 기록도 세웠습니다. 쌍둥이 탄생 소식에 주한 중국 대사관은 축하글을 게재하고 중국 매체들도 관련 기사를 전하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몸무게 98kg까지 성장한 첫째 푸바오는 만 4살이 되는 내년 짝을 찾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환 전 푸바오를 보러 온 관람객들은 쌍둥이 동생 출산 소식에 아쉬움과 기쁨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귀엽네요. 푸바오 보려고 왔는데 운행 중에 보니까 이제 아이바오가 쌍둥이 났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푸바오 가족이 사는 에버랜드 판다월드에는 2016년 개장 이후 관람객 1,4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장애인 펜싱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당시 감독을 몰아내기 위해 선수들이 허위 증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펜싱범을 휘두르는 한국 선수. 막판 역전을 응원하는 건 장애인 펜싱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이자 국가대표 감독인 박인수 씨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난 2020년 소속 코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이에요. 저 같은 악몽 같은 30년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인생 망가뜨렸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누군가의 제안으로 다른 선수들이 피해 사실을 들은 것으로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이후 일부 선수들이 허위 진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1심 선고 후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진술서를 통해 박 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부추긴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박 씨는 사브르, 코치와 선수들은 에페가 주종목으로 파벌 갈등을 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을 주장했던 코치는 박 씨가 이 사건으로 감독직에서 물러나자 신인 감독에 지원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박 씨가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피를 토한 심정으로 아니다 해도 안 믿어져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증인들이 다 있는데. 성추행이라 엮이면 유죄추적이 원칙이 돼버리더라고. 하지만 박 씨를 고소한 코치는 여전히 추행당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박 씨는 이달 초 해당 코치를 무고로, 일부 선수는 무고 교사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런 무고 사건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4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장대비가 쏟아지다가 다시 반짝 깨는 변덕스러운 날씨. 일본도 비슷합니다. 어젠 4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더니 오늘은 30도 넘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범람한 강물이 휘몰아치더니 주택 옆 제방을 단숨에 삼키며 무너뜨립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줄기는 무서운 기세로 마을을 덮칩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가 곳곳에 널려 있고 삶의 보금자리는 푹싹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하루 규슈 북부 후쿠오카현에서 최대 423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계경보 최고 단계를 발령한 일본 기상청은 즉시 피난을 권고했지만 산사태 등으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全国で約1400戸で停電が発生。水道は大分県の約180戸で断水が発生。通信は福岡県及び大分県の一部地域において携帯電話サービスに支障があるとの報告を受けています。 진흙으로 덮인 마을에선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후쿠오카 낮 최고 기온이 하루 새 35도까지 치솟아 구조대원들은 폭염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한반도에도 물폭탄을 터뜨린 장마전선은 일본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일본 당국은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추가 산사태가 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알제리계 10대 소년 총격 사망으로 시위가 번진 프랑스에서 과잉 진압하는 경찰 모습이 또 공개돼 논란입니다. 폭행당한 흑인 남성은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흑인 남성을 둘러쌉니다. 경찰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는 남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워 제압합니다. 바로 옆에서 경찰이 밀친 여성은 길바닥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도 공격을 받고 경찰은 카메라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체포된 흑인 남성은 2016년 24세 나이로 경찰에 구금됐다가 숨진 아다마 트라오레의 동생인 유수프 트라오레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다마의 추모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겁니다. 경찰은 유수프를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유수프는 누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수프는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와 가슴, 복부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최근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 총격에 숨진 뒤 유수프의 다친 모습까지 공개되자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당분간 강한 장맛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와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70mm의 물폭탄이 더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150mm가 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을 동반하거나 순간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하천이나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비가 잠시 그친 곳에서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2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30도, 청주는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두 달 전 새벽 시간 이 휴대폰에서 울린 이 삐 소리에 서울 시민들 깜짝 놀랐던 기억나시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와 경보, 알고 보니 오류였습니다. 이 정작 필요한 오늘은 재난 문자가 시스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이 비가 퍼부을 때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주려고 극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만들었는데 첫 발송부터 해당 지역에 문자가 안 갔습니다.
필요 없을 땐 놀라게 하고 정작 필요할 땐 잠잠하고 이 재난 문자 청개구리 수준입니다. 오늘은 물음표 찍겠습니다. 기본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